왜 하는 걸까? 이 세계 1차 대전 때 독가스를 막 독일군이 막 퍼뜨렸잖아요. 이때 화생방이라는 거는요. 지금은 저기 시에스탄인데 저기 숨만 좀 못 쉬게 하는 훈련이지. 숨이랑 이제 눈만 좀 따가운 훈련인데 실제로 전쟁에서 독가스, 실제로 맡으면 죽는 사람이 죽는 그런 가스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방도면을 빨리 쓰고 이 정화통을 또 갈아끼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건데 정말로 좀 괴로운 훈련 중 하나였죠. 자, 그런데 저런 무기가 개발했던 바로 이 사건 1차 세계대전을 볼 건데요. 일단 왜 일어났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웠을까? 세계 1차 대전 첫 번째 써볼게요. 배경. 자, 배경인데요. 여기서 세계 1차 대전 싸운 이유는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 식민지. 우리가 땅을 먹어서 자원과 노동력을 섭취하는 식민지가 필요했어.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 즉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점점 팽창합니다. 지구를 얘들이 다 식민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저기 있는 그림, 색깔 칠해진 지역은 다 식민지였습니다. 색깔 칠해진 지역은 제국주의 국가 또는 식민지였는데요. 거의 남아메리카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여기 색깔 안 칠해진 지역은 솔직히 중국도 이때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반. 근데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 이걸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시 어차피 거의 식민지 상태였고요. 나머지 남아메리카 빼고는 거의 다 식민지였죠. 저희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구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식민지가 어떻게 돼?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맞아. 전쟁이 일어나. 왜냐? 서로 식민지를 어떻게 하게? 뺏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강한 국가들끼리 서로 식민지를 뺏으려고 싸웁니다. 이때 그래서 식민지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이때 혼자 싸울 수 없으니 편을 먹습니다. 이때 편이 삼국협상국. 삼국협상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합병이 됐고요. 얘들이랑 싸웠던 게 삼국 동맹이었습니다. 삼국 동맹은 독일, 지금의 오스트리아, 그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서로 편을 먹고 싸웠습니다. 삼국협상과 삼국동맹국. 당시에 삼국협상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삼국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가 싸웠는데요. 왜 얘네끼리 서로 편먹었냐? 일단 친해니까 편을 먹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얘네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당시에 여러분 산업혁명에 가장 빨리 성공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그렇지, 영국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영국이었는데요. 당시에 영국이 가장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영국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뒤이어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프랑스도 식민지를 먹어. 그중 가장 늦었던 지역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일단 나라가 통일되는 것 자체가 좀 늦었어.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해. 근데 뒤늦게 식민지를 먹어야 되는데 얘 독일이 식민지 먹을 때가 되니까 이미 전 세계는 얘네들이 거의 다 먹은 상태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먹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독일이 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뺏어오고 싶은데 우리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때 뒤늦게 산업혁명에 성공한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동맹을 맺으니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얘네끼리 편먹네? 우리 싸웠을 때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으니 러시아랑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뒤늦게 시작한 산업혁명의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어. 이때 얘네가 싸운 이유는요.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발칸 반도의 문제가 시작점입니다. 이게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발칸반도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맞아.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발칸반도인데요. 발칸반도는요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자리 잡던 튀어나온 지역이야. 근데 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라든지 상업이 되게 잘 된 고대 문명이 자리 잡던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이 얽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지금 거의 살았잖아요.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유지하는데 이 발칸반도에는 그리스인, 뭐 불가리아인,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 다양한 민족이 얽혀 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얽혀 살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당시에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발칸반도에 사는 슬라브족이랑 게르만족끼리 서로 갈등이 납니다. 슬라브지랑 게르만주의. 자, 우선 여러분 단어를 천천히 얘기해 주면요. 슬라브주의랑 게르만주의가 발칸 반도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우선 주의라는 뜻은 뭔가 생각 또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범이 뭐냐? 한자로 이 범자예요. 무릎 범자인데 이게 아우른다, 통합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발칸반도를 슬라브족이 통일하자. 아니야. 우리 발칸반도를 게르만족이 통일하자. 즉 누가 발칸반도의 지배자가 될 거냐 가지고 슬라브족이랑 게르만 민족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얘네가 왜 싸웠냐면요. 원래 여기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는 지역인데 1800년 초반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기가 다 독립해. 근데 여기 살던 슬라브족, 게르만족, 뭐 불가리아족 다 각자 자기 민족에 뭘 만들었을까? 그 나라? 나라를 만들어. 맞아. 민족주의에 따라서 우리 각자 나라를 만들자. 우리 불가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만든 게 불가리아족이. 그리고 우리 슬라브족이 만든 나라, 그리스인들이 만든 그리스야. 나머지 슬라브족이 만든 나라는요 여기야, 세르비아 슬라브족이 만든 나라인데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여기가 사라예보라는 도시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보스니아라는 나라인데 여기에도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요. 여기에도 우리 같은 슬라브족이 산다. 여기에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한 거야. 여기 사라예보라는 도시도 우리 슬라브족이 많이 사니 우리 세르비아가 먹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발칸반도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저 지금의 보스니아 쪽을 먹어버립니다. 즉 오스트리아는요 게르만족이야. 게르만족이 슬라브 사는 동네를 먹어버린 거야. 그럼 거기 살고 있던 슬라브족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독립하고 슬라브족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또다시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는 거야. 여기 사람들 어땠을까?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을 했어. 우리나라 한민족이. 그랬더니 다른 민족이 와서 또 지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갔고요. 이때 오스트리아, 당시에 게르만족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형태자 부부가 당시에 이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국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대. 그러자 이 지역에 사는 슬라브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독립하고 싶은지 보여주자. 이 오스트리아 형태자 부부를 죽이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각자 특수대면 청년단들이 폭탄을 들고 오스트리아 형태자가 가는 차에 폭탄을 던졌어. 빵 터졌는데 그 뒷바퀴 막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형태자 부부는 다치지 않았고 뒤에 호위병들이 몇 명이 다쳤어. 수십 명. 한 16명 정도 다쳤는데 그래서 형태자가 야 그래도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 다친 부하들이 있으니까 걔네 병문안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병원에 가던 도중 세르비아, 얘는 슬라브족 사람이야. 슬라브족이었던 라블란 청년이 형태자 부부를 저격해서 죽입니다. 이게 사라예보 사건이야. 즉 발칸반도에서 슬라브족과 게르만족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사라예보라는 도시에는 원래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하니까 슬라브족이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형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 이게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형제자 부부를 죽인 사건. 근데 쟤도 몰랐을 거야. 이게 세계 1차 대전으로 커질 거예요. 그냥 자기는
독립을 원했는데 우리는 세르비아의 나라에 편입되기 원했는데 이게 전쟁까지 일어날 줄은 아마 지금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1차 대전으로 커졌냐?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써볼게요. 세계 1차 대전의 전개를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상대한테 죽었어. 그럼 오스트리아 황태자는 이 사건 그냥 넘길 수 있어? 내 아들이 죽었잖아. 못 넘기지.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공격해야 돼? 그렇지, 죽인 사람들. 이때 죽인 사람들이 무슨 족? 저기 있어요. 슬라브족이야. 맞아, 슬라브족이야. 이때 세르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가 감히 우리의 황태자, 우리 내 뒤를 이어서 이를 황제가 될 황태자를 죽여 이거 용서할 수 없다 해서 다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슬라브족들, 발칸반도에 있던 슬라브족을 공격하기 시작해. 이게 문제야. 왜냐? 슬라브족은요 당시에 러시아랑 같은 민족이었어. 즉 러시아랑 슬라브족이랑 핏줄이 같아. 여기 있었던 슬라브들이 건너와서 만든 나라가 러시아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의 동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랑 싸우기 결심한 거야. 공격을 시작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발칸반도 공격했고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족을 공격받으니까 같은 슬라브족 민족이었던 러시아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맹국들이 어떻게 했을까? 독일은 일단 같은 게르만이니까 도와줘야 한다. 이때 같은 게르만이고 같은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와 전전폭을 했고요. 곧 이어서 바로 영국과 프랑스도 같은 협상국에 자기랑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 공격을 받으니까 다 개입합니다. 이게 1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라예보라는 사건 때문에 각 국들이 동맹과 협상으로 얽혀있던 동맹국들이 서로 싸우게 됐다. 근데 이때 사실 독일은요 사라예보 사건이 없어도 어차피 싸울 거였어. 왜냐? 독일은 슐링 계획으로 해서 이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랑스랑 러시아를 박살내지라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 작전 실시를 해. 이 작전이 뭐였냐면 일단 지금 왼쪽에는 프랑스,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으니까 일단 빠르게 군대 보내서 프랑스를 박살내자. 그 다음에 러시아랑 싸우면서 어떻게든 유럽을 지배 나가자가 작전이야. 이미 이거를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했어. 그러니까 독일은 어차피 싸울 계획이 있었던 거야. 전쟁이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때 독일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뭐였냐면 생각보다 프랑스가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보다 빠르게 독일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낀 거야. 그러면서 이때 프랑스가 이걸 만들기 시작해. 바로 땅굴. 참호. 참호를 파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마도 남학생들 군대 가면 삽질 엄청 할 텐데 저거 땅 파서 만드는 땅굴이거든요. 참호를 만들기 시작해요. 저걸 왜 만드냐? 왜 만들까? 피하기 위해서요. 총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걸 이렇게 참호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총과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참호, 땅을 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벙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 저 참호라는 게요 생각보다 지금 뭐 허접해 보이지만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때 참호는요 긴 거는 이런 일렬줄이 몇십 킬로 가는 것도 있었고 보통 3줄에서 10줄까지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참호만 만들면 뺏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보병들로. 이거 뺏으려고 보병들 진격하다가는 뒤에서 총알 달아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호를 판 순간 전쟁이 지진분이해진다. 장기화돼. 엄청나게 세계 1차 대전에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냐면요. 전쟁이 길었어. 그리고 그 화력이 그 전과 달리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참호전으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일이 또 위기를 맞이한 거죠. 같이 동맹을 맺었던 이탈리아가 상황을 보호하니 독일이 계획을 성공하지 못했네.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배신 때문에 협상국에 가버립니다. 나 협상국 편할래.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 힘을 잃은 거죠. 그러자 독일이 이러다 전쟁 질 수 있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반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전을 꺼냅니다. 그 작전이 이걸 보낸 거예요. 무제한 잠수화 작전을 합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데요. 조금 해석 안 될지 좀 해봤습니다.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뭐냐면요.
저런 잠수함을 온 바다에 다 풀어버려서 연합군, 즉 영국과 프랑스에 오는 물자와 자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모든 배를 싹 다 공격해서 영국과 프랑스에 들어가는 모든 배랑 그냥 다 공격해버린다. 그래서 물자를 끊어서 고립시키자는 작전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터를 보시면요, 온 모든 유럽이 일단 다 일단 싸운다. 삼국 동맹과 프랑스가 나와서 이 유럽 오스만 제국까지 참전해서 다 싸우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많으니까 자원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원을 끊기 위해서 여기에 잠수함을 풀어서 저걸 다 격침시키자. 이게 작전이었는데 얘네가 공격하면 안 될 거 공격해버려. 바로 미국을 공격합니다. 독일이 당시의 미국, 당시 유럽에 가던 르스티니아나 호라는 배를 공격해버리는데요. 이 배는요, 지금 사진 딱 봐봐 얘들아. 이거 용도가 뭐였니? 그래서 맞아, 화물선이었어. 그냥 수송선이야. 이거 군함이 아니고요, 그냥 수송선이야. 당시에 미국이 연합군한테 뭐 물건을 팔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수송선, 여기 탄 사람들은 다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야. 민간인 탄 루스티아호를 침몰시켜버린다. 이때 미국 시민들이 어땠을 것 같아? 겁나 열받지. 우리 국민들을 독일이 감히 죽여? 그런데 이 분노했던 미국인들의 더 분노하게 사건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독일이 본 거야. 뭘 봤냐? 지금 자꾸 미국이 연합한 무기랑 식량 주고 있다. 어떻게든 미국이 유럽에 식량 못 쓰도록 막아야 돼. 그래서 이때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다가 편지 보낸 거야. 이 편지를 딱 보냈는데 내용이 뭐였냐? 실제 이거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 뭐 같아? 암호야. 독일이 멕시코한테 이 정보를 보낸다. 이거를 영국이 가로채. 그래서 이걸 해독해봤더니 내용이 뭐냐? 멕시코, 너네가 미국 공격해라. 그래서 미국 선쪽을 차지하면 이거 너네가 먹어라. 라는 게 내용이야. 그러니까 멕시코 시켜서 미국 공격시키자는 게 이 사건이야. 침몰하고 정보 사건.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더 열받아. 아니, 우리 배를 공격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감히 멕시코 시켜서 우리 공격하라 해. 그래서 이때 미국이 참전합니다. 미국이 당시에 전쟁 참전해. 세계 1차 대전. 원래요, 미국은요 참전할 생각이 크게 없었어. 왜냐면 그 원로 선언에 따라서 원로주의라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유럽이 알아서 해라. 아메리카에 일어난 아메리카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약간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꺾어버린 거. 독일이 자꾸 건드니까 못 참겠다. 우리 가서 싸우자 해서 미국이 참전을 했는데요. 원래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어디야? 미국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강한데요. 이 미국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강했나? 라고 하면은 솔직히 강했죠. 강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쟁을 하려면 무기와 자원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유럽이 특대가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그럼 유럽에서 무기랑 식량이나 뭐 전투복 같은 게 필요해. 다 어디 거서 샀게? 미국이야. 왜냐면 미국은 전쟁터는 아니었잖아. 공장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미국이 수많은 유럽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미국은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안 그래도 좀 불리했던 독일이 확 기울게 됐고요. 결국에는 독일에서 1818년 11월에 시민들이 이제 전쟁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쟁 멈춰라.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연합군에 승리합니다. 당시에 독일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 위렐름 2세 너 이제 전쟁 그만해 라고 시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다음에 공화정으로 넘어가요. 바이마르 공화정이라고 불리는데 이 독일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남겼던 결과는 무엇이냐? 그걸 지금 한번 얘기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쟁의 결과. 우선 전쟁의 특징부터 잠깐 보시면요. 세계 1차에는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피해 규모를 한번 볼게요. 왼쪽이 협상국, 오른쪽이 동맹국의 피해 규모인데요. 약 4년 동안 전쟁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은 연합군은 총 2,247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오른쪽 동맹국의 피해 규모를 보시면은 약 1,64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군대 쌓인만 군인만 죽은 거야. 전쟁이 나면은 군인만 있나요? 아니 민간인. 아니죠, 그렇죠. 민간인도 엄청 피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면 이길까 실까? 이게 그냥 이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겨. 국방력 차이가 있는 거 끝났어.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 안 쳐들어가? 중국. 물론 그 국제적인 관계도 있죠. 근데 국제가 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쳐들어가면 안 돼. 맞아. 만약에 북한이랑 싸우면 피해가 있긴 있을 거야. 거기에 따른 많은 민간인들 피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요, 이 21세기 들어와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분쟁인데요. 당시 얘네가 이거 겪은 거야.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냐? 세 번째 항목,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무기가 너무 강했어. 이때 신무기, 새롭게 등장한 신무기가 등장한다. 탱크. 교과서 190쪽 한번 보시면요. 교과서 190쪽. 교과서 190쪽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화생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리고 기관총, 뭐 탱크, 장갑차, 잠수함 엄청나게 많은 신무기가 이때 개발이 됐는데요. 뭐 솔직히 이때까지는 뭐 탱크보다는 뭐 이런 기관총 같은 무기가 더 활용적이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기관총 군대 가서 보겠지만 K2 총알이 이만하거든? 총알이? K2는 이만해. 기관총 총알이 이만해. 그 두기가 더 굵어. 그래서 이거 끼우면서 나도 느낀 건데 이거 맞으면 스쳐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관총 한 번 누르면 1초에 누를 가서 한 5발 10발 나가는 거야 1초에. 근데 이게 보여. 총알이 나갈 때 이게 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하도 빠르니까 이게 보여. 하도 그러니까 여러 발이 동시에 나가니까 이게 보여. 약간 눈에. 그래서 와 이거 진짜로 센 무기구나 약간 느꼈는데 이러한 신무기들 가스라든지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무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참호전 땅을 파서 당시에 장기전으로 넘어갔고요. 이때부터 전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총력전, 총력전 정말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쟁에 다 참여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몇 번이지? 첫 번째 어떤 친구가 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선생님 왜 군대는 남자만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거기에 따른 생각이 뭐냐면은 원래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전쟁 누가 했게? 남자. 남자만 했어요. 남자 중에서 누가 했을까? 대장. 여러분 로마 시대 때나 그리스 시대 때 전쟁 누구만 했었냐면 1번 왕, 1번 귀족, 2번 평민. 형이. 누가 전쟁했을까?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귀족이요. 전쟁은 귀족만 했습니다. 전쟁은 즉 돈 있는 사람들만 전쟁했어. 왜냐?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무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족이 뭐라고 했냐? 평민들한테 우리가 무기 사고, 우리가 칼 사고, 우리가 전쟁하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너네 지배 받아라. 즉 전쟁이라는 특권은요, 어떻게 보면 그 군대 들어간 특권은 정치와도 관련이 있었어. 그런데 국가 규모가 커지고 무기와 기술이 발달되고 무기가 보급화되면서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게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온 게 성인 남자들이었던 거야. 성인 남자들만 군대 가서 싸운 거지. 그러면서 성인 남자들한테 권력을 나눠준 거야. 그 권력이 뭐였냐면 투표권이야.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부터요. 남자들로만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들도 참전하기 시작해요. 간호병이라든지 뒤에서 보급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취업을 해서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뭘 달라고 했습니까? 월급. 월급과 함께서 투표권이 나와요. 우리도 국가를 위해 일하자. 그러니까 뭘 달라? 투표권, 정치적 권리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투표권은요 이 국가에 참전한 것과 관련돼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전쟁의 시기가 끝났어. 우리는 지금 근데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나라들이 징병제였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평화시대가 오면서 오병제로 바뀌었거든요. 징병제는 강제로 데려가는 거고요. 오병제는 원하는 사람한테만 데려가는 거야. 근데 각 세계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오병제로 바뀌었고 이 투표권이라면서 전 세계 국민이 다 갖게 됐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하고 있지? 징병제. 징병제야. 왜냐면 우리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 휴전 국가야. 북한이야.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건너가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해서 우리 못 넘어간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남녀만 분쟁한 이유는 이 권력과의 역사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전히 우린 징병제 국가니까 수정 국가니까 징병제가 남아있긴 한데 선생님 여기서 소개시킨 얘기는 솔직히 군대 가는 거 선생님 요새 인터넷 보면 군대 별거 아니지 뭐 군대 캠프 아니야 뭐 이러는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아무리 좋았을 때 군대는 군대야. 선생님도 갔다 왔지만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21, 22살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거 할 시간이 있어 없어. 못해. 가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거기에 따른 대우나 좀 존중심이나 존경하는 마음은 좀 우리가 심고 어떻게든 뭐 솔직히 뭐 그렇다고 뭐 여성들까지 군대 가라 뭐 우리가 정말 병에 부족한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우리도 점점 나아가서 경제력이나 국가적으로 좀 안정된다면 오병제로 전환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또는 여성이 징병제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야.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했고 특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좀 더 심층 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세계 1차전이 남긴 결과. 이때 전쟁이 끝났어. 그럼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전쟁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될까? 그치? 평화를 맺어야 돼. 야 우리 전쟁 한번 했더니 야 세계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두 번 다시 우리 싸우지 않도록 뭔가 좀 모여서 회의 좀 하자 라고 하거든요. 이때 모인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였습니다. 파리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입니다. 물론 승전국이 주도를 했지만 자 이때 얘들이 여기 모여서요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어요. 베르사유 조약 아래다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파리 강화 회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때 이 회의 내용이 뭐냐? 야 우리 살벌하게 싸웠다. 우리 전쟁 이후 전후 처리, 전후 문제들을 전쟁이 끝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독일책이 전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모인 거야. 자, 이때 얘네가 모여서 한 회의가 뭐였냐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파리 강화회의인데 지금 저렇게 수많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야 우리가 활발하게 싸우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회의를 한 거야. 이때 얘네가 싸운 이유가 얘네 왜 싸웠다고? 세계 1차대전 식민지. 맞아 식민지야.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식민지 먹으려 싸운 거야. 독일이 먼저 싸운 걸 건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안 거야. 야 식민지 더 이상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였어. 민족 자결주의. 이때 회의 결과 이거를 결정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 얘가 28대 대통령이었는데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각 민족의 정치 운명을 스스로 권리가 있다. 즉 민족들은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아니야 여기 죽을 결정 아니야. 이 결이 무슨 뜻인가? 맞아 결정이야. 민족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이라 뭘 결정하냐? 식민지로 할지 독립할지를 니네가 알아서 결정이라. 왜냐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우리 식민지 때 싸웠다. 더 이상 식민지 먹지 말고 식민지 국가들 알아서 결정하게 냅두자가 이거였어. 이때가 191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우리 이 당시에 1918년일 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을까? 아니었을까? 식민지요. 식민지였습니다. 일본한테 먹힌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 독립을 할 수. 독립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독립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한일전에 실패. 왜냐? 맞아. 왜냐하면 이거는요 패전국한테만 해당해요. 즉 승전국이 갖고 있는 식민지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독립하든 말든 니네가 결정해라 그 뜻이야. 그럼 여기서 문제.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왜냐하면요 세계 1차전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 독일을 공격합니다. 독일을. 그래서 일본은요 세계 1차전 때 승전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해당이 안 돼요. 그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때 얘네가 맺었던 게요. 야 더 이상 우리 뒤에서 뒷담하지 말자. 비밀 외교하지 마. 서로 몰래 막
한국과 동맹 하지 말자. 국가는 정정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 소속한 게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서로 뒤에서 얘기하지 말자. 비밀 얘기 금지. 마지막, 우리 너무 세다. 우리 너무 세니까 서로 분리, 군사와 그 비용을 좀 축소하자. 그래서 너무 강한 무기를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회전국들의 무기를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얘네가 헤어졌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요. 승전국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됐어. 즉 이긴 나라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됐고요. 두 번째 한계점. 독일의 당시에 세계 1차적인 주범이었던 독일에 너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막대한 배상금. 즉 너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네가 이거 책임지고 돈 내놔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독일이 죽으라 해도 국민들이 쫄쫄 굶어서 죽으라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야. 너무 막대한, 절대 못 갚는 엄청나게 막대한 배상금을 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냈을 텐데 독일이 너무 많은 걸 국가니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거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보여주는 풍자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얘 별명이 타이거였어. 호랑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랑스 대통령 저 타이거가 뭐라고 했냐면 웬 애가 울고 있네? 라고서 여기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애가 울고 있죠. 이 애가 뭐냐? 뭘 상징할까? 독일. 이 애가 누굴 상징할까? 독일일까? 비를레민색 여기 있습니다. 피스. 얘는 평화야. 평화가 베르사유 조약 결과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냐? 이게 절대 평화로운 회의가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독일에 너무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어요. 이때 독일은요 배상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국가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물가가 올라가서. 이때 실제로요 이런 빵 사려면은 돈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은요 정말 낙엽처럼 쓰레기가 됩니다. 완전히 쓰레기처럼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경제가 무너지게 되니까 독일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져. 이때 등장한 얘가 이 아저씨야. 틀려. 얘가 당시 독일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강한 독일을 만들겠습니다. 저를 뒤지에 조치하면서 얘가 툭 뽑혀. 얘는요 독재가 아니라 툭 뽑히냐. 당시에 독일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은 강한 독일을 앞세웠던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었죠. 이 사람한테 속아서 표현이라서 이 사람한테 지지를 해서 다시 독일이 재정비에 나가. 그리고 얘가 일으킨 게 뭐지?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파리 강화 회의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약간 빌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때 또 아쉬웠던 거는요 이거였어. 여러분 문제. 지금의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 UN이 있는데요. 국제연합이 있는데요. 국제연합의 엠블럼은 두 번째 그렇죠. 오른쪽이죠. 그럼 왼쪽을 쳐놓은 거죠. 왼쪽이 뭐냐면 원래 UN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든다. 얘네가 1차 세계대전 결과 야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게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고 해서 우리 다시 국제회기구를 만들자. 뭐 지금의 UN 같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한 회기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유행이 돼. 왜냐면 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바로 군사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유엔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러면 유엔 평화 유지군이 가서 개입을 해. 그런데 얘는 국제연맹, 당시에 세계 1차전이 끝나고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여서 국제연맹, 우리 새로 평화를 위해 연맹을 맺자라고 한 건데 얘는 군사적 수단이 없어. 즉 너네 하지마, 히틀러도 무기가 안 되지마, 히틀러도 그러지마 라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헐뿐이었어. 그래서 세계 2차전이 끝나고 야 국제연맹은 안 되겠다. 더 기구를 키워서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국제연합은
존재까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당시의 결과였습니다. 즉 세계 1차적인 결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좀 불행한 역사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찰리드가 엄청난 갈등과 분쟁을 겪었어. 하지만 그거를 잘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 그래서 2차 대전을 초래했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갈등과 분쟁을 겪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살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사람이라는 거. 선생님도 살면서 갈등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도 뭐 내가 살면서 겪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선생님 가르쳐 주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면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아쉬움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걸 좀